아주 중요하죠. 물건을 소유하는 권리인데 조금 자세하게 사용수익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까지 가능한,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까지 가능한 권리가 소유권이다. 완전한 물권 이렇게 불러요. 다만 충돌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데요. 일단 헌법에서 소유권을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야 이제 수용 같은 걸 할 때 강제적으로, 수용 같은 건 국가가 소유권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위헌 소지가 없도록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민법에서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제한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거기에다가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이라는 건 지표만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라 지하와 지상의 특정 공간까지 사용수익을 하죠. 이때 이 토지 소유권의 지하와 지상의 범위까지 규정해놨어요. 근데 몇 미터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땅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내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더라. 이게 과연 내 토지 소유권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 아닌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지하철은 깊이 파고 고압선도 하늘 높이 치솟아 있죠. 토지 소유권과 충돌 안 하려고 일단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가 어디까지냐, 이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미채굴 광물하고요, 온천수를 포함한 지하수예요. 일단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질 않아요. 반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일단 요거 정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상린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서로 상자 이후 린자를 써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특히 경계선 부분에서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관계로 상린관계라고 하죠. 이때의 상린관계는 별도의 권리가 아니고요. 별도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무슨 등기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인접해야 돼요. 부동산끼리. 토지와 토지 또는 건물과 건물. 근데 그 중에서 건물은 집합 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인접한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충돌 많죠. 뭐 최근에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건물과 건물이 인접해 있을 때는 집합건물법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처리하면 되고요. 토지와 토지가 인접한 경우 이런 거 민법에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들 사이에 상린관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장해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자에게도 상린관계를 적용합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사용수익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충돌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상권끼리, 전세권끼리, 소유권끼리, 소유권하고 지상권끼리 등등. 여기에도 적용을 하도록. 그 다음에 이 상린관계는 조문을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많진 않아요. 상린관계 조문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 간혹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외워야 돼요. 근데 시험 직전에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험 직전에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친절한 정환 씨가 확인시켜 드려요. 시험 보기 전에.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권리를 좀 보세요. 상린관계 속에 들어있는 권리. 독립한 권리가 아니죠.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이 권리가 4개가 있어요. 인지사용 청구권,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수도 등 시설권, 주의 토지 통행권. 이 4가지가 보통 있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더 있는데 하나만 잘 보시면 돼요.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219조하고 220조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이. 자, 조문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조문을 보면 요 안에 주의 토지 통행권의 뜻,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그 효과, 요 3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219조에 보면. 자, 조문을 먼저 간단히 확인해 봅니다. 271페이지를 가면 밑에 보면 219조가 있어요. 그렇죠? 1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렇게 있죠. 거기서 끊으세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다음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여기서 또 끊으세요. 자, 여기서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라는 게 뭘 뜻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요건이에요. 공로가 있고 갑을 땅이 인접해 있는데 갑소유 땅이 맹지인 경우. 맹지는 사면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로 출입이 불가능한 땅을 말하죠. 통로가 없어요. 요거하고 또 하나가 공로가 있고 갑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이걸로 통행하면 돼. 근데 이게 폭이 30cm밖에 안 돼요. 그럼 이 통로는 있으나 많아하죠. 있긴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란 둘 중에 하나, 아예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거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자는 갑은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맹지죠. 또는 밑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요거 말하는 거예요. 갑이 여기를 통행하다 보면 외출 한번 하고 들어오면 옷을 한 번씩 사야 돼요. 옷을 사야 되죠. 왜? 30cm 널널하게 통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낑겨서 앞뒤가 다 해져요. 옷이. 그렇다고 뻘거벗고 다닐 수도 없고. 뻘거벗기면 뭐 몸에 상처가 나니까 치료비가 더 나오겠지. 그래서 그 3번째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렇게. 이럴 때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 청구가 아니라 통행할 수 있다. 그 말은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통행권이에요. 근데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단서에 뭐라고 했어요?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요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것. 2번째,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 3번째,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할 것. 그런 요건 하에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통행권이 인정돼요. 그런데 2항에 보면 보상하라고 돼 있어요. 을의 손해를 뭐 하라고 돼 있다고요? 보상하라고. 요건이 효과가 2개예요. 통행권이 인정되면서 엔드 보상 의무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즉 유상 통행권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요건하고 효과를 합치면 의의가 되는 거죠. 그 의의 속에 요건과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효과가.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민법이 갑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하에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물론 보상은 해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통행할 권리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많아요. 첫째,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2번째, 인정이 된다면 그 범위와 폭은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3번째, 갑은 통행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각과 와서의 다툼이 많아요. 판례를 몇 가지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이건 뭐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먼저 통행권이 인정되는가와 관련해서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맹지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죠.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근데 통로가 이렇게 나 있어. 이 통로예요. 폭이 8m고 자동차도 다니고 포장도 돼 있고 밤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서 가면 얼마든지 이 통로로 통행이 가능해. 그런데 1시간 걸려. 걸어서. 여기 버스 좀. 이렇게 지나가면 1분이면 가. 당연히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이럴 때 갑에게 이 통행권이 인정되는가?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돼요? 이건 맹지도 아니고 제2등은 발휘 못하는 것도 아니죠. 편리할 뿐이에요. 일로 다니는 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범위. 어느 정도 폭이 인정되는가? 어느 정도 폭이 인정될까요?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와 폭, 이렇게 말해요, 판례가. 사람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필요한 경우 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경우? 얘가 여기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해. 그럼 자동차 통행 허용돼야 되죠. 필요한 경우. 그런데 주택이고 차는 여기 세워놓을 수 있어. 그럼 통행 허용될까 안 될까요? 이때는 안 돼요.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등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범위와 폭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문제가 건축법에 보면요. 도로 폭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몇 미터 도로에 접하라 이런 게 있어요. 자,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려고 해. 근데 건축법을 봤더니 8미터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가 나.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야 내가 여기서 건물 질 건데 8미터 도로에 접해야 건축 허가 난다. 8미터 인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건 건축 허가라는 행정 목적과 관련된 거고 그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 목적을 위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과 주의투지 통행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현재는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해요. 그런데 3년 뒤에는 비행기도 수리할 생각을 해, 얘가. 그래서 미리 300m로 확보해놔야 돼.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려면. 이런 거 돼, 안 돼요? 안 돼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범위. 자, 내용. 갑은 통행할 수 있죠? 통로도 개설하겠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포장도 가능해요. 통행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갑이 통행권 인정돼요.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고 포장까지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여기다가 담을 쌓아가지고 을의 접근을 막고 있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갑에게 통행권이 인정된다 해서 갑이 저 빗금친 통로 부분을 소유자 을의 점유를 배제한 채 독점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통행권에는 통로에 대한 독점적 점유권은 없어요. 그래서 통행하고 개설하고 포장까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독점적 점유, 이거는 안 돼요. 효과. 통행권이 인정되면서 뭐도 해라. 보상하라 그랬죠. 그런데 219조 2항에 보면 누가 보상하라고 돼 있냐면 통행권자가. 그러니까 보상 의무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통행권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음식 배달, 갑의 친구나 친척, 통행권자 아니죠. 통행권자의 승낙을 받아 통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보상 의무가 하는 데. 일단 219조에서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판례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조금 이따 체크할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20조라고 무상통행권이에요. 무상. 지금 219조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유상통행권이죠. 이 무상통행권이에요. 무상통행. 두 가지 중에 하나. 갑이 갖고 있던 땅이 하나 있었고 공로에 접해 있어. 그런데 갑이 땅을 파는데 이 땅 전체를 판 게 아니라 일부를 팔아요. 일부.
토지의 일부 양도, 그 결과 맹지가 생긴 경우, 토지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 공로 출입이 할 수 없는 경우, 또 하나는 갑과을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공유하던 땅이 있어요. 공유. 공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유 땅을 분할을 해, 분할. 토지를 일부 양도 또는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여기서도 맹지가 생겨. 이렇게 토지 일부 양도 또는 공유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 즉 맹지가 생긴 경우에 그 다음 마지막,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뭐가 인정된다? 무상.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요 상태에서 갑이나 을이 땅을 또 팔았다? 이럴 때는 특별 승계인이기 때문에 무상 통행권 인정 안 되고, 일부 양도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뭐가 인정된다? 무상 통행권 인정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220조 무상 통행권 인정되는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거 하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268페이지 소유권에 의 211조 하고요. 성질은 됐고, 오른쪽 부동산 소유권 범위 중에서 토지 소유권 범위가 있어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 광물 동그라미 3, 지하수,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 온천수. 자,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린관계 양가로 1번에 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아까 조문 아까 219조 1항 2항 확인했었습니다. 220조 읽어봅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2항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2항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역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그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 무상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거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판례 밑에 의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네 줄. 요건의 처음부터 네 줄까지. 그 밑에 기역과 니은. 동그라미 3번에 기역. 오른쪽 맨 위에 니은. 리을. 리을.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4번에 원칙. 기역, 니은. 특히 니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아까 택배기사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상 의무가 없다. 그리고 예외, 무상통행권, 기역, 공유물 분할과 일부 양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니은의 네 번째 줄. 직접 분할자 또는 직접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 자들의 승기인에게는 다시 뭘로 돌아가라? 유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자, 요 주의토지권은 지금 일단 체크해 드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요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최근에 높아져서 나올 겁니다. 기출예제 2번 보세요. 2번. 나머지 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장차 건립될 아파트를 위한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내용은 어려운 것 같아도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런 거 맞춰줘야죠. 자, 그리고 조문 체크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276 체크만 합니다. 읽지는 마시고요.
27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237조 1항 2항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칸에 두 번째 239조 공유 추정 법률 규정에 한 공유입니다. 가운데 240조 수지 목건 제거. 이때 수지는 연예인 수지가 아니고요. 나뭇가지를 말합니다. 연예인 수지 제거 공부 큰일 나죠. 수지 팬덤 분들한테 맞아 죽죠. 잘못하면. 맨 밑에 242조 1항 경계선 부근에서의 건축. 그 정도. 시험 직전에 읽으세요. 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제발. 자, 제한 봤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소유권 취득을 봅니다. 소유권 변동 중에서 취득만 따로. 소유권 변동은 취득, 변경, 소멸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 취득. 자, 변동이 일종이고 원인이 두 가지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유형도 두 가지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렇죠? 원인 두 개.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한 취득. 상속, 즉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 그다음에 유형,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건물 신축, 소유권 원시 취득. 매매, 승계 취득.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원인,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규정 중에서 187조 상속 등에 한 취득 외에 따로 세 가지. 물론 아까 하나 본 게 있어요. 동산, 선의 취득. 249조에서 도둑놈으로부터 샀을 때 소유권 취득하도록 돼 있죠. 다행히 그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쓰고. 나머지 취득시효. 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리고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부합, 혼화, 가공. 이놈 뭐 너무나 중요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다음에 요놈 약간 중요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취득시효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조문 정도 확인하시고 부합만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득시효 하겠습니다. 먼저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했을 때 법적 효과,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효과, 이게 시효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는 취득시효만 있습니다.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의 뜻. 갑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 즉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을이 점유를 해요. 즉 사실상 사용, 수익, 처분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이걸 뭐라 한다? 취득시효라고 하게 됩니다. 물건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를 합니다. 물론 소유권만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권리도 취득이 가능해요. 여기와 관련해서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는 권리가 가끔 문제나요.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권리,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요. 일단 저당권 안 돼요. 점유권 안 돼요. 유치권 안 돼요. 세 가지.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저당권이라는 물권, 점유권이라는 물권, 유치권이라는 물권. 이거는 취득시효를 통해서는 취득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일단. 원칙 이제 소유권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취득시효의 유형.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으며 공히 점유취득시효를 기본으로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 중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 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46조 1항과 2항. 그리고 부동산에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에는 245조 2항.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의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요 두 놈은 요건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그냥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하지만 요 놈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요거 187조 예외로 봤죠.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에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한다 그랬죠. 요 놈이 제일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보기 전에 요걸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객체 대상. 일단 점유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하신 거리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객체가 물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이 객체가 되겠죠. 그 놈들 중에서 이것도 될까?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게 몇 개가 있어요. 첫째가 자기 소유 부동산. 내 건데 나에게 취득시가 인정될 수 있는가? 된답니다. 내 건데 내 거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으로부터 40년 전에 농지를 샀어요. 논을 샀어. 밭을 샀어.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요, 동네 사람들끼리 땅 사고 팔고 할 때 말로 사고 파는 경우 많죠. 계약서 안 쓰고. 심지어 등기까지 안 넘겨주고 사가지고 그냥 을이 경작도 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사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갑이 죽었어. 상속인이 나타났어. 을에게 땅을 돌려달래. 이때 을 환장합니다. 땅을 산 지 40년도 더 됐고 갑은 이미 죽었어. 갑하고 매매 땅을 증명을 못해. 을은 소리만 질러요. 네 아버지한테 샀다 40년 전에.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얘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팔았다는 얘기 전혀 없었는데요? 그럼 이때 을은 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 못하죠. 근데 다행히 을이 이 땅을 점유해갖고 20년 이상이 지났어. 그럼 이때 을은 차라리 뭘 주장하는 게 낫다? 취득시효 주장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 거지만 내 거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 취득시효 요건은 갖췄더라. 그럴 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 일부. 된대요. 갑수 땅, 일필 토지 일부만 점유하고 일정 기간 지났을 때 그 부분만 떼서 등기 넘겨달라 할 수 있다. 된답니다. 공유, 물 또는 공유 지분.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합니다. 공유 지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두 개가 있어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고 행정재산이 있어요.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던 거예요. 요건 행정목적이 지정이 돼 있어요. 요건 행정목적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공서 부지, 공립학교 부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행정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국유재산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답니다. 판례가. 공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물. 공물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이용이 허락된 게 아니라 일반인의 사용이 허락된 물건. 이게 공물이에요. 도로 같은 것들.
해운대 바닷가 같은 것들. 자, 그 중에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곡물이 있고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곡물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으로 조성된 곡물의 대표 중에 해운대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운대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 출입 및 사용이 가능하죠. 자연공부에. 반면에 마을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저수지를 축조해서 그 저수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인공적이죠. 동네 주민들이 제한 없이 물을 끌어오겠지. 인공곡물이에요. 이렇게 곡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곡물은 안 되고 인공곡물은 된답니다. 마을 주민들이 축조한 저수지를 어떤 놈이 울타리를 쳐놓고 독점적으로 낚시터로 2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 인정된다. 뭐 이런 게 팔려요. 인공곡물. 마지막에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라고 복도. 우리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 맨 끝호에 사시는 분들 간혹 가다가 복도가 쭉 있는데 자기 집 현관문이 여기고 이게 마지막이야. 끝이야. 여기 이제 옆집이 있어. 그 중간집에다가 문짝을 하나 달아가지고 자기 집 현관문 앞 복도를 마치 독점적으로 자기 것이냐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에? 관리사무소에서 문 떼라고 맨날 난리치죠. 근데 20년을 버텼어 얘가. 그리고 나서 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안 돼. 아니 공용부분 된다 그랬잖아요. 돼 공용부분은.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인정하면 큰일 나죠. 왜? 아 여기에 계단 있잖아요. 비상계단.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공유물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설령 인정하더라도 집합건물 공유물 인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득시효 객체가 되는 것들 중에서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간혹 시험 지문에 나와요. 외워야 돼요. 외우세요. 네 번째 이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보시면 돼요. 245조 1항. 자, 의의가 있고 요건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요.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이 갑소유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어요. 근데 갑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 자, 이때 여기 요 갑소유 땅만큼 이만큼 누가 점유하고 있을까요? 이 땅을. 이 땅을 점유하는 사람. 을.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건물의 부지는 건물의 뭐는?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 이렇게 돼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지려고 측량을 했더니 아 경계가 여기네. 을소유 건물이 자기 땅을 침범해 있네. 철거하라 그러겠죠. 이때 을 순순히 철거 안 하죠.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볼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게 있더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갑소유 땅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을이 245조 1항을 근거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예요. 자, 그럼 뜻을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렇게 되겠죠. 요건 부동산을 점유할 것, 20년 계속 점유할 것, 소유의사로 점유할 것, 평온하게 점유할 것, 공연하게 점유할 것. 효과 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일단 을에게는 뭐가 생겨? 이전 등기
청구권 이때 을이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을. 네? 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 그 사람의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까 채권적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채권적 등기 청구권 두 개 매수인과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 대표적인 채권이죠. 이게 의가 되고 요건이 되고 효건이 되고. 간단하죠? 자, 내용은 간단해요. 그런데 을이 이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주죠. 소송이 붙어요. 이제부터 머리가 아픈 거야. 자, 을은 소송에서 뭘 주장할까요? 이거 주장하겠죠. 주장했으니 뭐 해야 돼? 증명. 근데 증명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점유 태양이죠. 소유의사 자주 평원 공연 점유 태양이에요. 증명이 어렵다.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아까 말했어요. 추정.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을은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이제 요게 남아요. 20년 계속. 근데 아까 요 20년 계속도 198조에서 추정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추정되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했죠.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점유했고요. 10년 뒤에 점유해서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 인정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을이 이 갑소유 땅을 1988년부터 점유를 시작했어요. 20년이라면 2008년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도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2020년. 그리고 2020년도에 갑하고 소송이 붙었어. 자, 2020년 2월 5일. 자, 을은요, 20년 계속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특정 두 시점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되죠. 이때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대법원은 최초 점유한 날, 점유 개시 시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요 날짜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을이 점유를 인정받아야 될 날짜 두 개, 최초 점유한 날, 그날부터 20년이 된 날. 그런데 을은 이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88년이란 것만 기억, 88년도 정확하지 않아 지금 막. 날짜는 더더욱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보통 을은 요 날짜 2020년 2월 5일 요 때부터 20년 전 20년 전이면 얼마예요? 2000년인가? 네. 아니 너무 조금 더 가자. 이렇게 날짜를 특정해요. 요거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특정을 못해요. 근데 요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요 날을 완성 시점으로 지가 선택을 하고 기간을 거슬러 역산을 해가지고 기산일을 딱 정하는 놈이 생겨요. 우리 대법원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감 너는 최초 점유한 날, 그 다음에 20년이 되는 날, 이 두 날짜에 점유했다는 걸 증명해라. 그래야 계속 점유를 추진해 주겠다. 근데 을이 날짜를 모르니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우리 대법원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간 역산이라든가 기산점 임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밝혀져요. 다만 예외가 두 개가 있어요. 예외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쭉 갑소유였던 경우. 쭉 누구 소유였던 경우? 갑소유였다면 기산일을 88년으로 특정을 하든 2000년으로 특정을 하든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미 선택할 수 있대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 또 하나는 을의 시효가 88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완성이 됐죠. 그런데 2010년 갑이 병한테 땅을 팔았어요.
2010년 갑이 병한테 땅을 팔았어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 아까 을에게는 뭐가 생긴다 그랬죠? 이전등기 청구권. 이 이전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2008년도 소유자. 2008년 몇 월 며칠이 있겠죠?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을이 88년도에 점유를 시작했으니까 2008년도에 시효가 완성되죠. 그 2008년도 어떤 날짜에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사하는데 잘 보세요. 쭉 갑수였다가 갑은 언제 팔았어요? 10년도에. 그럼 8년도에 누가 소유자였을까? 갑이죠. 갑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하. 갑에게만.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에게는. 그래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기산점을 2000년도로 선택을 하고 2020년에 완성됐다. 이걸 허용하면 2020년대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 병에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판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소유자가 변동이 없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언제를 선택하든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니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요 경우에 2010년도에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자, 을은 일단 병에게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 2010년도에 병에게 팔 때도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다시 20년이 지났어. 2030년.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효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산일이 요기래. 요기가 아니라 즉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어. and 그때도 을이 점유하고 있어. and 그때부터 다시 20년이 경과돼. 이걸 뭐라 부르고? 2차 취득시효. 그 기산일은 88년이라 언제다? 소유자가 변동된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년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2차 취득시효를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제 사건이죠. 대단한 을이죠. 40년 이상을 점유했죠. 남의 땅을. 대단한 을이에요. 갑도 병도 대단한 놈들이에요. 자기 땅인데 20년 이상을 방치한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 생각해요. 이런 경우.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점유 취소의 요건, 효과, 조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요건과 그래서 20년 계속 점유에서의 그 계속의 의미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사례를 정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옵니다. 이 사례 형태는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